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세션의 진행을 맡은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김인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세션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그동안 이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탄소 배출에 도시의 탄소 배출에 주목을 하여 이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 그리고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영 리더스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명되시는 분들은 잠시 일어나서 뒤에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김선아 사무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송재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팀의 김진호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림건축 김현기 친환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인와트의 김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 도시연구소의 이나래 부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세션의 주관 기관인 저희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김선아 사무차장님께서 이 세션의 기념사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희 사무차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사무차장 김선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서 저희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의 전환 주제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 오프라인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2달여 동안 이 그린시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완성도 높은 수행 및 그 성과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면서 열심히 활동해온 우리 15명의 그린시티 앰베서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헤비타트는 매년 10월에 첫 번째 월요일을 세계 거주의 날로 지정을 하고 10월 한 달 동안 어반 악토버라는 캠페인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반 악토버에서 이제 세계 파트너 국가 그리고 도시 기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행동 및 실천에 필요한 대표적인 도시 이슈를 이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료된 올해 2021 어반 악토버의 주제는 탄소 없는 세상을 위한 도시 행동의 강화와 촉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우리 이 세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탄소 배출이 인류 공동 대응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최대 문제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올해 탄소 중립법이 법제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법적인 대책은 탄소 중립과 그 비전 수립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곧 도시 구성원 모두의 일상과 우리 생활에서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어떤 정책 제안자나 발언자 또 특정 학계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가 맞이하는 하나의 큰 시대적 또 필연적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번 포럼의 주인공이기도 한 우리 영 리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 미래를 앞으로 살아갈 그런 도시가 어떠한 모습이면 좋겠고 또 어떠한 공간이면 좋을지
영 리더로서 또 어떠한 역할을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을지, 현재 기성세대에게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은 우리 영 리더분들에 대비해서 오랜 기간 이미 도시와 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들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 우리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전환의 가능성을 새롭게 좀 엿보고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선아 사무처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시티 앰버서더의 활동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방금 저희 사무처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이번 포럼의 일환으로 글로벌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그린시티 앰버서더를 지난 9월에 론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15명의 학생분들이 그린시티를 주제로 선진 사례 조사, 인터뷰 그리고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 2달간의 활동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린시티 앰버서더 청년 대표 두 분으로 임나경님 그리고 세레이모니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는 그린시티와 그린시티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임나경, 문희라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이고요. 오늘은 그린시티가 무엇인지부터 그린시티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무슨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로 그린시티란 무엇인가, 그린시티가 주는 의의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린시티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화석연료 소비 저감을 중심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2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 개막식에서 IPCC 피차우리 의장 발제문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시티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년의 역할 넘어 전 세계 시민, 기업, 정부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린시티는 차세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그린시티의 정책은 기존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초래된 도시자원의 고갈, 공공인프라의 환경적 비효율성, 도시 공간의 무질서한 팽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도시의 개념은 단지 오염된 환경을 통제하거나 고갈 위기에 처한 자원 이용을 관리하여 도시의 기존 경제, 사회적 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녹색 도시의 정책은 도시의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을 초래한 기존 도시 경제, 사회 구조를 전환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도시의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녹색 도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기순환 체계의 구축, 정치적 측면에서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사회적 측면에서의 호혜적이고 형평적인 공동체 사회 공간의 조성, 그리고 문화적으로 도시의 장소와 환경에 대한 정체성 함양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합니다. 글로벌 청년 서포터즈인 그린시티 앰베세더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기후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청년과 시민의 참여와 역할을 숙고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시티 앰베세더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환경 세션 및 환경 부스를 기획 운영하며 아태 영 리더스 포럼 및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물을 업로드하는 활동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린시티 앰베세더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각지에서 선발된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서치팀과 캠페인팀으로 나뉘어 그린시티 선진 사례 리서치, 그린시티 실천 매뉴얼 기획, 릴레이 환경 캠페인 기획 운영,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조사 아카이빙 등 주체적이고 심도 있는 역할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도시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그린시티 내 외국인 대표 모니와 제가 앞으로 그린시티의 활동에 대해서 영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니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린시티 엠바서더는 누굴까요? 그린시티 엠바서더는요, 연구팀과 캠페인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팀은 또 두 개의 작은 팀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우선 연구팀, 리서치팀 1에는요, 팀 리더는 임나경 씨가 계시고요. 또 김태윤, 최지효 씨가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팀 2에서는요, 정소희님께서 리더시고요. 김주연,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라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팀에는요, 이한비 팀장과 그 밑에 함께 인도네시아 디마사 페루슨 에스테파니 그리고 이강민 씨가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두 번째 캠페인 팀은요, 박혜지 씨가 캠페인 리더, 팀 리더고요. 그 다음에 홍성재, 성훈정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경께서요, 그린시티 엠바서더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연구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했던 활동 연구 사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2개의 그룹 리더 하에서 5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출간물을 만들고 그리고 전시장을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요. 밖에 가시면 전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린시티 매뉴얼을 만들고 6개의 세션을 진행해서 저희가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아시아에서 찾고 그리고 북부 지역, 남부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을 탐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개의 주제 하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수준, 기업 수준, 그리고 정부 수준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국제기구와 함께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그리고 활동에 저희가 집중하면서 저희가 6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제기구, 예를 들어 유엔이라던가 OECD 등등 기구 그리고 다른 정부 보고서, 학계 보고서 아니면 논문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카드 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물을 게재하면서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엔이란 이름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아니면은 SNS라던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을 해서 이런 홍보물들을 게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스 전시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소개하면서 그린시티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린시티 테마 전시장은 밖에 그린시티 패스트포트를 가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팀원이 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지역별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전시장을 통해서 그린시티 엠베시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의 활동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카드 뉴스를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포스터도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프로젝트 전시 부스 사례입니다. 밖에 가보시면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천 매뉴얼인데요. 지난 2달 동안 만들었던 그린시티 매뉴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모범적인 정책 사례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티즌의 행동, 모범 사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팀으로 넘어갔고요. 모니 씨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캠페인 팀은요 크게 3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인터뷰, 캠페인 그리고 전시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각 캠페인 팀에서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팀 1에서 한 활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요 모두 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요 현재 성균관 대학에서 스마트 시티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학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업사이클링 환경 단체인 엘레펀트
크리스타 플라워와의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요. UN 하비타트 인스타그램의 3개의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는요, 이제 디지털 탄소 줄이기, 그다음 물 절약이라든지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언플러깅, 텀블러 사용, 리사이클링과 마스크를 버리는 제대로 버린 방법, 그리고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 시티라는 사진 전시회도 했습니다. 바로 오염과 먼지로 영향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참가자들은요, 스티키 노트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환경을 도울 수 있는지 내용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Take Action Green City라고 되어 있는 모드 블록을 또 채우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캠페인 팀 2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차동혁 바로 이제 윗에는 이제 대표님과 첫 번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바로 재사용 가능한 컵을 이제 빌려주고 또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다르게 하다 오더 같은 퐁티와 관련된 인터뷰를 두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아니와 한 인터뷰로서 바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 키트를 사용하는 곳과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서는 캠페인은 카드 뉴스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카드 뉴스는요, 저희가 축산농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건과 관련된 카드 뉴스였고요.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카드 뉴스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그리고 도시 농업이 여기서 소개가 됐습니다. 또 전시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송산 일출봉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께서 와서요, 이 모형에다가 물을 부어봐서 실제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요. 만약에 1m 정도의 이제 해수면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m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1m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베니스, 암스테르담, LA 같은 경우는 크게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린시티에 대한 중요성을 청년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체감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리서치 활동과 더불어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정리하는 포럼을 오늘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이 코트를 갖고 왔습니다. City is the power for socio-economic, cultural. 도시는 문화, 경제, 환경적 중요한 저력을 갖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 실감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모두가 그린시티 앰베서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시티 앰버서더의 임나경님 그리고 모니님의 활동 결과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니님께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보시면 친구들이 2달 동안 준비해온 그 전시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끝나고 휴식 시간에 꼭 들려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내빈 소개에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해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전 한양대 교수님이자 그리고 현재 주한 스웨덴 대사님의 부인이신 요한나 할그렌님께서 저희 주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나 교수님께서는 유럽의 선진 정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국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공유해줄 예정이신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 찾아뵙게 됐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을 그럼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태용 리더스 포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한나 할그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웨덴 출신 건축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난 2년간 살았습니다. 2019년에 건너가서 올해 여름까지 지냈네요. 한국에 가서
건국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초청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보낸 제 경험과 한국에서 지낸 제 경험을 더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월간 중앙에 실린 기사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서울 메이커시티라는 세운상가에 가서 당시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운상가는 메가시티인 서울 내에 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려운 독특한 곳입니다. 이 세운상가 이야기는 이따 제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캅 26차 글라스고 회의가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탄소 감축, 공동체 보호, 서식지 보호 등의 주제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급하게 공동으로 탄소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삶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 제 일상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막내랑 같이 등교 중인 사진인데요. 딸아이 친구도 같이 옆에 있네요. 제 자전거도 사진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딸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는 자전거에 다시 올라 11km 출근길에 나섭니다. 너무 멀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할만하거든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출근길이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김에 운동도 하고 잠시 출근 전 머리를 식히는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따로 노력해서 이런 습관을 들인 것도 있지만 도시가 자전거 길을 내준 덕도 큽니다. 거리에 공기가 맑다는 점도 한몫했고요. 제 발표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상이 탄소 감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려 합니다. 서식지 보호에도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핵심은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동인이자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현명한 장기적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한 현장 분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전에 현장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별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별도로 따로 선정해 줘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현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 호기심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공동 창조라고나 할까요? 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 각계 계층의 사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전거로 출근하려면 자전거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교통수단별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 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는 움직일 때도 공간을 차지하지만 주차를 할 때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좀 더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놀이터라던가 녹지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걸 지을 땅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땅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마음가짐 변화,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교통수단,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좀 더 포용적인 도시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시에서 차량 이용률을 20% 2년 동안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걸어다니는 길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블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녹색의 길 같은 경우에는 10km로만 주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면서 걷는 사람들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훨씬 더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이 녹색길 사진을 보시면은 공간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공기도 훨씬 더 맑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부 사람들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 걸 보면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대규모로 하위 상달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이제 등교 친화적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 수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도시 공간이 거의 남학생들에게 주어져 있고 여학생들은 공간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알게 된 이후 도시 춤추는 공간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저렇게 알록달록한 스피커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가서 이 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아이들도 많이 왔겠죠. 어쨌든 이러한 도시 공간을 설계할 때 남녀노소가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뒀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그 공간에 특성이 있고 고유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가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장소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커시티라고 슬로건을 건 세운상가는 서울의 심장에 있는데 이 공간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은 교수님께서 그리고 연구진이 함께 이 세운상가에 가서 꼼꼼히 이 제조 구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각각의 가게들과 소상공인간들의 연관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됐고 서로 굉장히 의존하는 어떤 생태계 같은 공간이다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어떤 한 부분을 무너뜨리면은 이 전체 상가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 세운상가 복원을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고 그래서 메이커시티라는 슬로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대회를 열어서 거기 우승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조금 더 이 지역을 살려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거리를 좀 개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은 혁신의 중심이자 소상공인 그리고 아티스트가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하는 곳이 됐는데요. 커피숍이라든가 바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됐고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더 혁신 친화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지역의 가치가 그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가서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스웨덴의 린샤핑 지역인데요. 200km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도시 토지 특성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예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굉장히 기술이 여러 가지로 들어간 우수관이 여기저기 달려 있는데요. 도시개발 초기에 이 지역 특성을 분석해 봤고, 그리고 동식물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풍경을 봐더라도 뭐 돌이라던가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현지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환경 조사라던가 사회적인 그런 조사가 다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열 시포트라고 불리는 스톡홀름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도시 계획을 한 또 사례입니다. 2030년까지 이 지역에서는 2만 호의 새로운 집과 그리고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땅은 굉장히 특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각각의 토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생태계적인 사회, 경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도시의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만의 생태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기존의 건물들의 형태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시를 훨씬 그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독특한 특성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을 존중하게 되면 훨씬 더 고품질 건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공공공간도 더 잘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보존하는 그 역사적인 정치를 살려나갈 수 있게 된다면은 새로운 도시 개발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훨씬 더 다양성을 더해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이 플러스 알파로 가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도시의 그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로열 시포트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로 도시 옆에 녹지가 있는데, 이 녹색 회랑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도시 자체의 발전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도 동식물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고, 동식물의 서식지도 보호하면서도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색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서 복잡한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생물 다양성도 살리고, 또 공공 복지도 달성을 하고, 또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은 다시금 현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유러피안 뉴 그린 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UN 위원회에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나온 계획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당시 유러피안 그린 딜이 유럽에 큰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럽을 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럽 뉴 그린 딜의 핵심은 굉장히 담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 수는 이제 없다.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라는 그런 자아 성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살라사동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의 프린스급 상을 수상하면서 올해의 건축가로 꼽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건축 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바울하우스 이니셔티브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그린 뉴딜의 일부인데요. 녹색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문화적인 요소를 그린딜에 가미하여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미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바우하우스라는 이 계획의 목표는 미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있고,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창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물어보고 같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아티스트, 디자이너, 공학자, 과학자, 사업가, 학생, 주민, 그리고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하우스의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 도시에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도 보시면은 일부 사진들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건축가인 폴 헤밍센이 한 말이 있는데요. 미래는 저절로 오지만 발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생각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도시 규모의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마치 눈을 굴리듯이 점점 커져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핵심은 그 장소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시 환경을 잘 분석을 하시고요. 건물이라던가 지역, 건물 건축 공법이라던가 자재라던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기존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기업, 사람 등등을 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티스트, 공학자, 건축가, 사회활동자, 생태학자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서식지의 중요성, 헤비타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 창작에 나서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 감사드립니다. 또 나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질문이든 뭐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요,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포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의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 요한나 할그레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5분의 연사님들을 앞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금 앞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정도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사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저희 패널 토론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팀의 김진호 차장님, 그리고 정린거충의 김현기 친환경 팀장님, 그리고 저희 중앙의 송재민 교수님, 그리고 나인와트 김영록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이나래 부소장님이십니다. 저희 그럼 송재민 차장님께서 준비되시면은 저희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의 전환이라는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각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요한나 할그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슬라이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이제 경제 성장과 효율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속 가능성, 포용성 이러한 다양한 그런 가치에 대한 또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교수님께서 또 저희 한국에 오셨던 경험에 비추어서 세운상가의 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솔루션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3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탄소 중립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들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빌리티, 그다음에 건축 부분, 또 에너지 부분, 또 국제 도시 개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 분야에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에 계시는 제일 끝에 오른쪽에 계시는 김진호 팀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JDC 산업육성팀의 김진호 차장입니다. 사실 저는 모빌리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공기업 JDC가 제주도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1인당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압도적으로 제주도입니다. 1인당 차량 등록 대수가 0.83대죠. 제주도 인구가 약 70만 명인데 등록된 차가 5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1인당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JDC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자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주차장은 이미 포화가 되고 도로에 많은 이제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또 민원들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차량은 거의 서 있다고 하네요. 차의 생애로 봤을 때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은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비효율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차는 대부분 혼자 탄다고 합니다. 대부분 혼자서 탑승해서 이동을 하면서도 이제 5인승, 7인승 큰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요한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 우리 땅은 이 모두의 누구의 소유가 아닌데 이렇게 큰 차를 이동하는 것, 혼자서 이동하면서도 큰 내연기관차를 이동하는 것이 참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시어링을 통해서 차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독일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위 지역 내에 카시어링 서비스가 잘 구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차량 대체 효과 그리고 구매 억제 효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새로운, 좀 즐거운 실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쉐어링을 개인 이용과 또 공유 이용으로 나눠서 우리 단지 내 어떤 A라는 분은 이제 이걸 타고 이제 출근, 퇴근을 하시고 이 차가 9시부터 6시까지 그대로 주차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다른 B, C, D 이런 분들이 업무용 또는 개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와 공간의 그 자원 가치가 아주 극대화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차는 초소형 전기차로 쉐어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시겠지만 2인승, 주로 2인승이고요. 주행거리 약 80km, 최고 속도도 80km. 좁은 골목길 주행과 주차가 아주 용이하죠. 이렇게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차의 저변을 확대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쉐어링 서비스는 차 키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예약, 사문 개폐, 반납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첨단 과학기술단지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5개 거점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약 50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배치를 했고, 단지 내 제주대학교 학생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인이 이 차를 타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출근을 하더라도 개인 용무나 업무로 차를 이용해서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 또 늦게 연구를 하는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이 끊기더라도 이 차를 이용해서 귀가를 할 수가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빙랩 방식으로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통도 하고,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또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또 많은 교육 연수생들이 오십니다만, 이분들이 자차 이용하지 않고 렌트카 이용하지 않고도 주변에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자율주행 셔틀, 전기차 쉐어링, 또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그리고 전동 킥보드 등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저탄소, 탄소 중립 도시의 전환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 다음으로는 김영기 정린건축 친환경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린건축의 김현기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일단 시민, 그리고 토지와 그 시설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민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토지와 시설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분야는 그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전체 25%.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도시가 될수록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도시 안에서의 건물이라는 거는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요. 우리 이 건축을 하는 우리들은 그 도시의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건물의 탄소 중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그 도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이게 일단 이제 저는 그 건축 설계 분야를 일단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어떤 설계 기술의 개발,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건축 설계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뭐 저에너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저탄소에 대한 설계가 그런 건축의 디자인을 저해야 하는 요소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더라도 이제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 건축 설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한정된, 그러니까 뭐 한계, 제약 조건에서의 그런 창의적인 디자인 과정이거든요. 이게 요즘 같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그 더 이상 이런 탄소 중립 아니면 이제 저에너지라는 것을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해야 되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에 만족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한계라는 것을 이제 응당 인식을 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이제 문제점, 지금 현재 건축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슈를 조금 제기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그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정책이나 이제 여러 제도들은 대부분은 그 설계와 시공에 이제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이제 설계 당시에 어떻게 더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동안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폐기되고까지 이제 전생에 약 한 10%에도 못 미치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건물의 탄소 중립은 건물의 전생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우리 탄소 중립 전략에서 그 좀 산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그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축 자재를 만들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은 아마 한 전체 발생량의 이제 전체 우리나라 발생량의 한 15%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제 비록 산업 부분에 빠져 있지만 얼마나 더 그런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지속 가능한 자재를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접근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하고 안착시키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한 70% 이상이 15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현재 만약에 오늘 바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도 전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미 노후화된 건축물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없이는 이게 절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신축 시장과는 다르게 이런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임대차에 의한 그 소유와 사용과 관리에 분리가 돼 있다는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복잡적인 문제는 그린 리모델링의 이제 가장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허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어떤 에너지 효율화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뭐 이제 에너지 효율화는 물론 뭐 건강과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혁신, 뭐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발이나 국가 재정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뭐 다른 분들도 지금까지 아까 요한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회적 동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뭐 이제 지금 나와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NDC까지는 어떻게 제도적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동참과 이제 직접적인 이행 없이는 이거는 절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COP25였었죠. 이제 이런 이행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행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는 이제 큰 주제로 이게 논의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러 미디어도 그렇고 보다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이런 기후 변화나 뭐 아니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인식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인식이 실질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절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조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요즘에 되게 그 예전처럼 어떤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단체 미션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이제 제가 우리를 기성세대라고 표현하기 좀 이게 뭐하긴 한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청년의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유튜브를 한번 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회사에서 유튜브를 켜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처음 켜봤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관심 있는 이런 그 콘텐츠들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너가 뭐 40대고 기혼이고 어떻고 하니까 너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너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어떤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은 이제 저보다는 지금 있는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만에 있는 그들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노출을 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실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 그리고 이제 이행에 있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의무가 아닌 그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는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김영록 나인아트 대표님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아트 대표 김영록입니다. 방금 김영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물 이전에 탄소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과 수송과 건물인데요. 산업과 수송에 국내에는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너무 명확해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 되고요. 수송은 전기차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에 모든 관점이 가 있고요. 여기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부분은 좀 달라요. 뭐 어떤 지원이 나가든 어떤 혜택이 있든 간에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건물과의 차이는 탄소나 에너지는 계량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냐, 그것들을 전과 후로 비교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증명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송과 발전은 너무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바꾼 만큼, 전기차로 바꾼 만큼, 내연기관을 축소한 만큼 다 계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선 증명이 되는데 건물 부분은 너무 미비합니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25%나 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건물, 개개인의 건축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국가들이 하나의 건물에 포커스하기보다는 도시나 마을, 지역 단위, 광범위 단위로서 계량을 해서 검증을 하자. 그런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계량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갑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대충 판단을 하고요. 안 되면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나갑니다. 즉 문제가 있는 대상을 알아내서 그거에 맞는 처방이 나가는데 우리나라에만 따져도 5천만 동의 기축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축 건물도 5천만 동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수많은 건물 중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이 무엇일고 어떤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조금을 돈을 지원해주면 아니면 예산을 들이면 얼마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많은 건물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향적으로 지금의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추진 방향은 선착순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LED 교체만 따지더라도 아니면 전기차만 하더라도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의 중요성보다는 그거에 집행하고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1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1조가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그 예산을 씁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선별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건물 중에서 와서 내가 에너지를 보조하거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건물들을 오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올바른 처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영양제를 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약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주체가 보조금을 받아가고 혜택을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의 건물이 아니라 광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 도시 단위로 진단을 해서 도시 안에서 문제 있는 요소를 발굴을 하고 그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개선을 하거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김영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5천만 동이나 있는 건물 중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만 가지고선 따져도 매년 20만 동의 신축 건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20만 동의 노후화된 건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노후화된 건물 모두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문제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도시 재개발을 하든 어떤 기준도 다 연수예요. 건축연도 30년 이상이면 재개발 승인.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우수한 건물도 있고 나쁜 건물도 있고 10년밖에 안 됐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물들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선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빠졌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동시에 건물은 설계 단계에서만 아니면 계획 단계에서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건축을 한 거거든요. 즉,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커피숍으로 쓸지 공장으로 쓸지 어떠한 액션을 쓸지에 따라서 건물의 소비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선 계속 설계 단계에서 예측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신축에 대해서 뭔 잘 되고 있으니 기존 건축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중에서도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계량하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용량, 그 건물의 용도, 그 건물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를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 나인아트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날의 UN 해비타트 지속가능 도시연구소 부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나래입니다. 도시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고 또 탄소 배출로 인한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거라는 거 누구나 이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적응위원회가 조사한 탄소 중립과 이제 기후 회복력에 대한 투자의 실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한 거에 4배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인한 사회적, 환경적 효과, 트리플 디비덴드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최근에 COP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26차 회의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문제가 심각한가? 혹시 참여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들이 어떤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괜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 사실 청년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슈퍼스타도 있고 여기 계신 영리더 분들 같은 굉장히 사회 시사점을 주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왜 충분히 책임 이행을 하지 않느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제 개발 분야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이게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여기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어떤 정말 느끼게 해주는 상징적인 어떤 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 유한나 교수님 발표에서 탄소 예산, CO2 버짓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산을 정해놓고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와중에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할당량을 정해놓고 쓰겠다는 어떤 정말 마인드셋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시티로의 전환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충격을 주는 단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로 변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저는 플라이 쉐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입도를 했는데요. 그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기후변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제도화한 유럽 국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탄소세, 칼본 텍스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칼본 offset, 그 배당, 뭐 분담, 요런 좀 표현으로 완화했을 때 더 지불할 용의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심한 개입이 필요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이거를 회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약간 불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참여를 이제 독려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달라도 그래도 같이 어떻게 합의해서 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의 가치를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뭐 더 나은 세상, 공동의 번영, 뭐 이런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만드는 co-creation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요.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들이라 저희가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짚어보면, 김진호 차장님께서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되고 있는 이 초소형 모빌리티 친환경 그 실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제주라는 곳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 상황에서 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 변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김현기 팀장님께서 이제 건축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전주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건축 자재 부분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영록 대표님께서 빌딩 특히 이제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 측정과 관리와 제대로 된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거는 빌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부문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또는 뭐 이런 어떤 정책을 구현을 할 때 이제 분명한 정량적인 이제 목표와 측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뭐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정책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나래 부소장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시급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 시급하다는 인식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탄소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온실가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뭐 미세먼지 같은 거는 저희가 당장 목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이렇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는 물론 이제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쉽게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서울이랑 우리나라 전체 그 온실가스 평균이랑 어디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이 높을 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서울이 높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서비스 기반의 산업 기반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밀도가 가지는 그 아까 대중교통 사용이라든지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이 1년 동안 한 달에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30평 아파트 크기, 그러니까 저희 30평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매달 30평 크기만한 그런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까 3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90평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파트를 이렇게 온실가스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 계시는 특히 이제 그린시티 앰베서더 아까 앞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너무 이렇게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이런 젊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졌는데요. 이제 각 시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은 이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게 구호로서 이거는 되게 어떤 가치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되는 그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이 시민들이 그런 활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마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이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만났던 여러 인연과 오늘 또 들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해서 저희가 모두 탄소 중립 만들어 가는데 함께 다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